안녕하십니까. 매일정리 노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했던 투자론 부분의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산술 평균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비싸다 고가성을 띠기 때문에 내 돈에 남의 돈을 합쳐서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돈이 됐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빼기 전에는 얘는 전체 돈, 총 투자액이었습니다. 내 돈을 유식한 표현 지분이라고 했었고 남의 돈을 유식한 표현 저당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투자액, 수익,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투자액과 수익은 돈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되더라. 그래서 내 돈에 남의 돈을 더하면 지분 투자액에 저당 투자액을 더한 게 총 투자액이었답니다. 지분 수익에 저당 수익을 더하면 총 수익이 되더라. 근데 수익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때 더하기 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구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 꼭 1대1로 투자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에 90%가 되고 10%가 되고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얘는 산술 평균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평균에서 구한다? 가중 평균에서 구한다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비율이므로 평균을 내서 구하며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중 평균에서 구한다가 포인트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뭘 강조를 했었냐면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게 총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총 수익률은 항상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한다?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사이에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만약에 같다면 총 수익률도 같을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얘를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분 수익률이 만약에 더 높아졌다면 남의 돈을 이용했더니 그럼 당연히 이때 수익률의 크기 수는 이렇게 되더라. 그럼 지분 수익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총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제일 낮아서 남의 돈은 싸게 빌릴수록 좋더라. 얘가 정의 지렛대 효과라. 정의 지렛대 효과였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왔다면 얘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것이 되고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이 제일 낮고 총 수익률이 그 다음 저당 이자율이 제일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의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쁘다. 부의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의 내용까지도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분 투자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내 돈에 남의 돈을 합쳐서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은행과 우리가 공동 소유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공동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뭐가 발생하더라?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했던 건 저당 투자자. 우린 저당 투자자를 딱 하나만 기억하자.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까지 맞는데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X,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는 보유 기간 중에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저당 투자자는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투자안이 주어지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기대 수익률은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인데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알면 기대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눠줘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수식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기대 수익률은 유리니까 짝대기를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뭐다? 기대 수익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분자로 들어가 주더라는 겁니다. 기대 수익이. 얘가 분자로 들어가 준다. 그런데 수익 이득은 분명히 뭐가 있어야지만 있을 수 있냐면 투자액이 존재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투자액이 들어가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투자안의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주어져 있다면 그 다음 이 기대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의 크기가 크든 작든 주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해당 투자안의 기대 수익과 투자액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그래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꼭 기억해 두실 건
기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계산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따라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였다는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투자자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시장 위험은 시장 안 모든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율 위험과 경기 침체, 그 다음 물가 상승 등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개별 투자 안에 아무리 분산시켜봤자 걔는 시장 안 모든 투자 안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답니다.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X. 그래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수익을 키우는 게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긴 한데 개별 위험, 해당 투자한 개별 투자 안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했었답니다. 어떻게 우리 기억했었냐면 우산을 쓰면 뭘 피할 수 있다? 비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개별 위험을 줄이는 데 있더라. 시장 위험, 체계적인 위험은 우리에게 체계를 갖춰서 덤비는 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은 모든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므로 피할 수 없더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최적 포트폴리오는 최고 적합한의 줄임말이 최적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최고 적합한입니까? 투자자에게. 그래서 투자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아직 투자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인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인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었습니까? 무효점, 무효점 이렇게 외웠었지 않습니까? MM에서. 그래서 점은 접이었다. 무효접. 그래서 얘는 옳은 문장. 보통 문제에서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이다. 또는 교차하는 점이다. 이렇게 함정을 파더라는 겁니다. 얘는 무효접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 그래서 투자자에게 최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여 최고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우리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인 효율적 전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효율적 전선은 우측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측으로 갈수록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은 번지 점프로 기억을 했었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투자자다, 보수적인 투자자다, 공격적인 투자자였던 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효율적 전선상에 우측에 있는 위험이 더 큰 위쪽에 있는 수익이 더 높은 포트폴리오를 최적 포트폴리오로 선택하고 보수적인 투자자일수록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아래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래서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포트폴리오를 최적 포트폴리오로 선택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